만차로 꽉 막힌 군단 사령부 주차장. 그곳에서 한 소령이 헌병 병사의 멱살을 잡을 듯이 위협하고 있습니다. 야, 헌병! 너 눈깔 삐었어? 장교 자리에 웬 렌터카를 댔어? 그것도 모자라 운전석에서 내린 여성에게 삿대질까지 퍼붓는데요. 어이, 거기 아줌마! 당장 차 안 빼? 그 순간 아줌마라고 불린 여성의 눈빛이 서늘하게 바뀝니다. 그녀가 뒷좌석에서 주섬주섬 꺼내 입은 정복 어깨 위에는 소령보다 훨씬 높은 계급장이 번쩍이고 있었는데요. 반갑습니다. 박동혁 소령. 육사단은 상급자한테 삿대질하라고 가르칩니까? 여러분, 오늘도 속 시원한 사이다 한 잔 하실 준비 되셨나요? 오늘 이야기가 기대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그럼 개념 상실한 소령을 참교육하는 통쾌한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경기도 포천의 아침 공기는 여느 때보다 차갑고 날카로웠다. 5군단 사령부 본청으로 향하는 도로는 아침 일찍부터 붐비고 있었다. 오늘은 군단장이 주관하는 전반기 작전 회의가 있는 날이다. 예하 사단의 주요 지휘관과 참모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말 그대로 별들의 전쟁이자 실무자들에게는 지옥 같은 날이었다. 박동혁 소령은 자신의 낡은 그랜저 승용차 안에서 거칠게 핸들을 두드렸다. 아 진짜. 위병소 통과하는 데만 20분이 걸리는 게 말이 되냐고. 이러다 늦으면 또 사단장한테 깨질 텐데. 그는 입술을 잘근 깨물며 백미러로 자신의 얼굴을 확인했다. 푸석푸석한 피부, 눈 밑에 드리운 다크서클. 어제도 육사단 참모 회식에서 과음을 한 탓에 속이 뒤집어질 것 같았다. 박동혁은 조수석에 던져둔 정모를 신경질적으로 쳐다보았다. 소령 계급장. 남들은 영관 장교라고 대우해 줄지 몰라도 이곳 군단 사령부에서는 발에 채는 돌멩이보다 흔한 계급이었다. 빌어먹을. 내 동기놈들은 벌써 중령 달고 대대장 나가서 떵떵거리고 있는데 나는 나이 42에 아직도 작전과장 뒤치다꺼리나 하고 있다니. 그의 불만은 단순한 투정이 아니었다. 그는 올해가 마지막 진급 기회였다. 이번에도 중령 진급에 실패하면 군 생활은 사실상 끝이었다. 계급 정년이 코앞까지 닥쳐오고 있었다. 그런 그에게 육사 출신 엘리트들이 득실거리는 군단 사령부는 그야말로 열등감을 자극하는 기폭제였다. 위병소를 겨우 통과한 박동혁의 차가 본청 앞 주차장으로 진입했다. 예상대로 만차였다. 빼곡하게 들어찬 차량들 사이로 성판을 단 검은색 세단들이 위압적으로 서 있었다. 어디 될 데 없나. 아, 시간 없는데. 그는 주차장을 두 바퀴째 돌고 있었다. 회의 시작까지 남은 시간은 10분. 마음이 급해지니 짜증이 머리끝까지 치솟았다. 그때였다. 본청 입구와 가장 가까운 소위 명당이라 불리는 구역에 빈자리가 하나 보였다. 바닥에는 업무 차량 전용이라는 페인트 글씨가 희미하게 남아있는 곳이었다. 오케이, 저기다. 박동혁이 급하게 엑셀을 밟아 그곳으로 향하려는 찰나 검은색 신형 세단 한 대가 미끄러지듯 그 자리로 쏙 들어갔다. 번호판을 보니 허자가 찍힌 렌터카였다. 박동혁의 눈썹이 꿈틀거렸다. 뭐야 저거? 렌터카? 어떤 개념 없는 인간이 감히 여기다가. 군단 사령부 본청 앞, 그것도 입구 바로 옆자리는 암묵적으로 대령급 이상이나 주요 보직을 맡은 중령들만 사용하는 곳이었다. 그런데 렌터카라니. 박동혁의 뇌내 망상은 빠르게 돌아갔다. 민간인 군무원? 아니면 갓 임관해서 세상 물정 모르는 초임 장교? 그것도 아니면 면회 온 민간인? 누구든 간에 자신의 앞길을 막았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박동혁의 분노 버튼이 눌렸다. 기익. 박동혁은 렌터카 뒤에 차를 바짝 붙여 세우고 경적을 길게 울렸다. 빵. 빵. 주차 안내를 하던 헌병 완장을 찬 병사가 화들짝 놀라 뛰어왔다. 최민재 일병이었다. 그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한 얼굴로 박동혁의 차 창문을 두드렸다. 지휘관님 무슨 일이십니까? 박동혁은 창문을 반쯤 내리고는 씹어뱉듯 소리쳤다. 야 헌병. 너 눈깔 삐었어? 저 차 뭐야? 여기 영관급 이상 우선 주차 구역인 거 몰라? 어디서 굴러먹던 렌터카를 여기다 대게 해? 최 일병은 잔뜩 위축되어 말을 더듬었다.
그게 아닙니다. 저 차량은 군단 작전처 소속. 작전처 뭐? 작전처 행정관이야? 군무원 나부랭이가 본청 코앞에 차를 대? 야, 너네 헌병대장 누구야? 교육을 어떻게 시켰길래 주차 통제가 있다위야? 박동혁의 목소리가 주차장에 쩌렁쩌렁 울렸다. 지나가던 다른 간부들이 힐끔거렸지만 박동혁은 아랑곳하지 않았다. 오히려 누군가 보고 있다는 사실이 그의 비틀린 권위의식을 자극했다. 자신이 이 구역을 통제하고 있다는 하찮은 병사 따위는 쥐락펴락할 수 있다는 우월감이 찌질한 자존심을 채워주었다. 당장 차 빼라고 해. 내가 대야 하니까. 박동혁이 다시 한번 경적을 울리려던 찰나 앞선 렌터카의 운전석 문이 열렸다. 내린 사람은 여자였다. 박동혁의 눈이 가늘어졌다. 165cm 정도의 키에 호리호리한 체구. 검은색 슬랙스에 짙은 회색 야전 상의를 걸치고 있었다. 야전 상의 지퍼가 목까지 올라와 있어 계급장은 보이지 않았다. 머리는 단정하게 묶었지만 앳된 얼굴은 갓 임관한 중이나 대위 혹은 젊은 군무원처럼 보였다. 박동혁은 코웃음을 쳤다. 그럼 그렇지. 딱 봐도 짬밥 안 되는 여군 아니면 군무원이네. 여자가 운전은 할 줄 아나. 그는 차 시동도 끄지 않고 운전석 문을 벌컥 열고 나갔다. 전투와 발소리를 요란하게 내며 여자에게 다가갔다. 여자는 차에서 내려 뒷좌석 문을 열고 무언가를 찾고 있었다. 박동혁은 그녀의 등 뒤에 대고 고함을 질렀다. 어이, 거기 아가씨. 아줌마인가? 여자의 동작이 멈췄다. 그녀가 천천히 몸을 돌려 박동혁을 바라보았다. 무표정한 얼굴, 차가운 눈빛. 하지만 박동혁은 그 눈빛을 겁먹어서 얼어붙은 것으로 착각했다. 지금 내 말 안 들려? 여기가 백화점 주차장인 줄 알아? 아무데나 막 쑤셔 박으면 다야? 여자가 침착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지금 저한테 하시는 말씀입니까? 그래. 너 말고 여기 누가 있어? 너 계급 뭐야? 소속 어디야? 육사단 소령인 내가 와서 비키라고 신호를 줬으면 알아서 차를 빼야지. 뻔뻔하게 내려서 뭘 쳐다보고 있어. 박동혁은 검지손가락으로 여자의 야전 상의 깃을 삿대질하듯 가리켰다. 옆에 있던 최일병이 어쩔 줄 몰라 하며 끼어들었다. 지휘관님, 이분은. 야, 넌 빠져. 병사가 어디 간부들 대화에 끼어들어? 헌병이면 다야? 영창 가고 싶어? 박동혁이 최일병의 어깨를 거칠게 밀쳤다. 최일병이 비틀거리며 뒤로 물러났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여자의 눈매가 매섭게 변했다. 그녀는 들고 있던 차키를 주머니에 넣으며 박동혁에게 한 걸음 다가갔다. 재밌네요. 육사단 소령. 뭐? 재밌어? 이 여자가 진짜 개념을 밥 말아 먹었나? 야, 너 직속상관 누구야? 내가 지금 당장 전화해서 너네 부서 개박살 내줘? 내가 누군지 알아? 나 육사단 군수처 박동혁 소령이야. 박동혁은 자신의 관등 성명을 훈장처럼 읊어댔다. 그는 기대했다. 이 여자가 소령이라는 말에 화들짝 놀라 죄송하다고 빌며 차를 빼는 모습을. 그러면 자신은 짐짓 너그러운 척 다음부터는 조심해라고 훈계하며 우월감을 만끽할 생각이었다. 하지만 여자의 반응은 예상 밖이었다. 그녀는 헛웃음을 흘리더니 차가운 목소리로 되물었다. 박동혁 소령. 육사단 군수처 운영과장 보직 맞습니까? 내 보직은 어떻게? 박동혁이 순간 당황했다. 자신의 보직까지 정확히 알고 있다는 건 단순한 초임 장교가 아니라는 뜻일까? 아니면 군단 행정망에서 명단을 본 행정직 군무원인가? 여자는 대답 대신 자신의 차 뒷좌석으로 손을 뻗었다. 그리고 옷걸이에 걸려있던 정복 상의를 꺼냈다. 빳빳하게 다려진 짙은 녹색 정복. 오후의 햇살을 받아 번쩍이는 그 계급장은 분명했다. 중령. 박동혁의 눈이 탁구공처럼 튀어나올 듯 커졌다. 숨이 턱 막혔다. 중령. 여자는 박동혁이 멍하니 굳어있는 사이 천천히 야전 상의를 벗었다. 그리고 정복 상의를 팔에 꿰어 입었다. 단추를 하나하나 잠그는 손길은 느긋했지만 그 행동 하나하나가 박동혁에게는 목을 조여오는 올가미처럼 느껴졌다.
정복을 갖춰 입은 그녀가 정모까지 눌러쓰자 방금 전까지의 아가씨는 온데간데 없고 서슬퍼런 상관만이 그곳에 서 있었다. 그녀가 박동혁의 코앞까지 다가왔다. 반갑습니다. 박동혁 소령. 나는 5군단 작전처 작전계획장교 강수민 중령입니다. 내 얼굴을 모를 수는 있습니다. 군단에 온 지 얼마 안 됐거나 작전처와 업무 협조할 일이 없었나 보죠. 하지만 강수민 중령의 시선이 박동혁의 흔들리는 동공을 뚫어버릴 듯 꽂혔다. 병사가 경례도 없이 영관 장교에게 고함을 지르고 심지어 헌병에게 손찌검까지 합니까? 육사단장은 부하 교육을 아주 자유분방하게 시키나 봅니다. 주차장 주변의 공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다. 박동혁의 등줄기에서 식은땀이 비 오듯 쏟아지기 시작했다. 이것은 단순한 주차 시비가 아니었다. 직속상관보다 무서운 상급 부대 실세 참모, 그것도 가장 깐깐하기로 소문난 작전처 중령에게 하극상을 저지른 순간이었다. 주차장 아스팔트 위로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다. 5군단 본청을 오가는 수많은 간부들의 시선이 힐끔힐끔 그들을 향하고 있었지만 박동혁 소령의 귀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박동혁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머릿속이 하얗게 타버린다는 게 이런 느낌일까? 그는 방금 자신이 저지른 짓을 되감기해보려 애썼다. 아가씨, 아줌마, 군무원 나부랭이. 입 밖으로 내뱉은 그 단어들이 부메랑이 되어 그의 목덜미를 겨누고 있었다. 강수민 중령이 박동혁의 눈앞으로 한 걸음 더 다가왔다. 그녀의 군화 발소리가 박동혁의 심장을 짓밟는 듯 했다. 박동혁 소령. 내 말이 어렵습니까? 관등 성명 대라고 했습니다. 그제야 박동혁의 정신이 돌아왔다. 군인의 본능이 이성을 앞섰다. 척추에 전기가 흐르듯 그는 몸을 굳혔다. 하지만 당황한 나머지 손이 떨려 경례 동작이 엉망이었다. 충성. 아니. 단결. 제육보병사단 군수지원대대 운영과장 소령 박동혁. 경례 구호를 틀리는 초보적인 실수까지 범했다. 5군단의 경례 구호는 단결이다. 하지만 6사단 구호인 필승이 튀어나올 뻔하다가 혀가 꼬인 것이다. 강수민은 그 꼴을 보며 차갑게 입꼬리를 올렸다. 비웃음이었다. 경례 구호도 제대로 못합니까? 소령이나 단 사람이? 죄송합니다. 너무 당황해서. 당황? 내가 중령이라서 당황했습니까? 아니면 만만하게 봤던 여자가 상관이라서 당황했습니까? 강수민은 박동혁의 변명을 가차없이 잘라버렸다. 그녀는 천천히 주머니에서 스마트폰을 꺼내 시간을 확인했다. 회의 시작 5분 전. 하지만 그녀는 서두르는 기색이 없었다. 차렷 자세 똑바로 합니다. 시선은 정면. 예. 박동혁은 부동자세를 취했다. 등줄기로 식은땀이 흘러 내복이 축축하게 젖어들었다. 지나가던 다른 부대 대령이 그 모습을 보고 혀를 차며 지나갔다. 쪽팔림이 쓰나미처럼 밀려왔다. 나이 42에 본청 주차장 한복판에서 자신보다 대여섯 살은 어려 보이는 여자 중령에게 얼차려에 가까운 훈계를 듣고 있다니. 강수민은 박동혁을 세워둔 채 그 뒤에 겁에 질려 서 있는 헌병 최민재 일병에게 시선을 돌렸다. 그녀의 표정이 순식간에 부드러워졌다. 주차 안내 요원. 이병. 최민재. 놀랐지? 괜찮아. 자네는 임무에 충실했을 뿐이야. 강수민의 따뜻한 말 한마디에 최 일병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그동안 간부들에게 당한 서름이 녹아내리는 듯 했다. 강수민은 다시 고개를 돌려 박동혁을 노려보았다. 온도의 차이가 극명했다. 박소령. 지금 당장 이용사에게 사과합니다. 박동혁의 눈이 커졌다. 예? 중령님. 그래도 명색이 장교가 병사에게 사과를. 명색이 장교? 장교의 권위는 계급장이 아니라 부하를 존중하는 태도에서 나옵니다. 1분 전 당신 입으로 뱉은 말 기억 안 납니까? 야, 너 눈깔 삐었냐? 내 귀에는 양아치 언어로 들리던데. 실시합니다. 강수민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거역할 수 없는 위압감이 실려 있었다. 주변에 모여든 눈들이 많았다. 여기서 계기다가는 회의 시작도 전에 헌병대에 끌려갈 판이었다. 박동혁은 이를 악물었다.
자존심이 갈갈이 찢겨나가는 기분이었다. 그는 뻣뻣하게 고개를 돌려 최일병을 바라보았다. 자신의 아들뻘 되는 병사. 평소 같았으면 눈도 못 마주칠 이등병 나부랭이. 미안하다. 모기만한 목소리였다. 강수민이 팔짱을 꼈다. 안 들립니다. 복명복창 확실하게 하듯이 다시. 박동혁은 주먹을 꽉 쥐었다. 손톱이 살을 파고들었다. 그는 눈을 질끈 감고 소리쳤다. 미안하다. 내가 착각해서 폭언을 했다. 미안하다. 최일병이 당황해서 어쩔 줄 몰라 하며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라고 손사래를 쳤다. 강수민은 그제야 만족한 듯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박동혁에게 다시 시선을 고정했다. 박소령. 오늘 회의 참석자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럼 회의장에서 봅시다. 그리고 그 차 당장 빼서 연병장 임시 주차장으로 이동시키십시오. 여기는 업무 수행 중인 군단 작전처 차량 구역입니다. 알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동작 그만. 갈 때도 경례는 생략합니까? 박동혁은 다시 한번 황급히 손을 올려 경례를 붙였다. 단결. 강수민은 대충 거수 경례를 받아주고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본청 현관으로 걸어갔다. 그녀의 뒷모습은 흐트러짐 하나 없이 당당했다. 박동혁은 그녀가 건물 안으로 사라질 때까지 움직일 수 없었다. 다리가 후들거려 엑셀을 밟을 힘조차 없었다. 개망신. 시발 진짜 개망신. 그는 욕설을 중얼거리며 차에 탔다. 손이 떨려 기어 변속이 잘 되지 않았다. 후진으로 차를 빼는 그의 그랜저 뒷공무니가 처량하게 흔들렸다. 5군단 사령부 본청 내부는 바깥 공기와는 또 다른 서늘함이 감돌았다. 대리석 바닥은 거울처럼 반짝였고 복도에는 전투와 굽소리와 서류 넘기는 소리만이 낮게 깔려 있었다. 이곳은 야전이 아닌 군단이라는 거대 조직의 두뇌가 움직이는 곳이었다. 박동혁 소령은 연병장 구석 먼지 구덩이에 차를 처박아두고 땀범벅이 된 채 본청으로 뛰어들어왔다. 시계는 이미 회의 시작 시간인 9시를 가리키고 있었다. 늦었다. 좆됐다. 진짜 오늘 일진 왜 이러냐? 그는 헐떡거리는 숨을 참으며 1층 로비의 대형 거울 앞에서 매무새를 다듬었다. 넥타이는 삐뚤어졌고 상의는 구겨져 있었다. 급하게 손으로 툭툭 털어보지만 구겨진 자존심만큼이나 옷태는 살아나지 않았다. 그때 로비 자판기 앞에서 커피를 마시던 타부대 소령 2명의 대화 소리가 박동혁의 귀를 때렸다. 야, 방금 주차장에서 봤냐? 육사단 아저씨 하나가 완전 탈탈 털리던데? 맞지? 그 여자 강수민 중령이잖아. 작전처의 독사. 와, 그 사람한테 걸렸으니 그 소령 군생활 꼬였네. 누구래? 육사단 군수 쪽이라던데? 박동혁은 흠칫 놀라 황급히 화장실 쪽으로 몸을 숨겼다. 소문은 빛보다 빨랐다. 벌써 작전처 독사에게 털린 육사단 멍청이로 소문이 퍼지고 있었다. 얼굴이 화끈거려 터질 것만 같았다. 강수민. 그는 세면대에서 찬물로 세수를 하며 그 이름을 되뇌었다. 낯선 이름은 아니었다. 생각해보니 동기들 단톡방에서 몇 번 언급된 적이 있었다. 육사 출신 중에서도 선두주자. 군단장이 직접 스카우트해온 작전통. 별명이 얼음마녀 혹은 독사라고 했던가. 하필 걸려도 그런 여자한테 걸리냐? 박동혁은 젖은 손을 바지에 대충 문질러 닦고 심호흡을 했다. 일단 회의는 들어가야 했다. 안 들어가면 무단 이탈로 더 큰 징계를 받을 테니까. 그는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처럼 2층 대회의실로 발걸음을 옮겼다. 복도는 길고 엄숙했다. 벽에 걸린 역대 군단장들의 사진이 박동혁을 내려다보는 것 같았다. 대회의실 문 앞에는 위병 장교가 출입 인원을 체크하고 있었다. 육사단 군수지원대대 박동혁 소령입니다. 위병 장교가 명단을 확인하더니 눈살을 찌푸렸다. 박 소령님, 지금 9시 5분입니다. 군단장님 입장하셨습니다. 지금 들어가시면 눈에 띌 텐데 괜찮으시겠습니까? 그게 위병소 통과가 늦어져서. 빨리 들어가십시오. 뒷문으로 조용히 가세요. 박동혁은 고개를 숙이고 뒷문을 살짝 열었다.
현재 적의 예상 침투로에 대한 분석 결과. 마이크를 통해 울리는 또랑또랑한 목소리. 익숙한 목소리였다. 박동혁은 숨을 죽이고 회의실 내부를 훔쳐보았다. 엄청난 규모의 원형 테이블. 그 중앙 상단에는 별 3개 중장 계급장을 단 5군단장이 근엄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고 그 좌우로 각 사단장과 참모장들이 배석해 있었다. 그리고 그들 앞에서 레이저 포인터를 들고 대형 스크린을 가리키며 브리핑을 하는 사람. 강수민 중령이었다. 조금 전 주차장에서 봤던 정복 차림 그대로였지만 느낌은 완전히 달랐다. 단상 위에 선 그녀는 거대한 오케스트라의 지휘자 같았다. 수십 명의 장군과 영관급 장교들이 그녀의 입만 바라보고 있었다. 따라서 작전계획 5027 공사의 수정 보완이 시급합니다. 특히 병참선 방어와 관련하여. 박동혁은 쥐 죽은 듯이 몸을 낮추고 맨 뒷줄 구석에 있는 배석 간부석을 찾아 기어갔다. 의자 소리가 날까봐 엉덩이를 살짝 들고 앉는 그의 모습은 비참하기 그지없었다. 자리에 앉아 숨을 돌리며 고개를 든 순간 단상 위에 강수민과 눈이 마주친 것 같았다. 착각이었을까? 아니다. 그녀는 브리핑을 이어가면서도 아주 찰나의 순간 정확하게 박동혁이 숨어든 구석 자리를 응시했다. 그리고 미세하게 입꼬리를 올렸다. 보고 있었어. 박동혁은 본능적으로 알았다. 이 회의는 단순한 작전 회의가 아닐 것이다. 자신을 위한 처형대가 될 수도 있다는 불길한 예감이 등골을 타고 올라왔다. 5군단 대회의실의 공기는 진공 상태처럼 무거웠다. 삼성 장군인 군단장이 입장하고 참모장에 앉아라는 지시가 떨어지자 수십 개의 의자가 동시에 드르륵 소리를 내며 제자리를 찾았다. 박동혁 소령은 맨 뒷줄, 배석 간부석 가장 구석 자리에 몸을 구겨 넣었다. 그의 심장은 갈비뼈를 부술듯이 뛰고 있었다. 시선은 자연스럽게 단상 앞에 선 강수민 중령에게 꽂혔다. 제발 주차장 얘기만 하지 마라. 여기서 그 얘기 나오면 난 끝이다. 박동혁은 손톱을 물어뜯으며 빌었다. 강수민 중령이 마이크를 잡았다. 또랑또랑하고 힘있는 목소리가 스피커를 타고 회의실 전체를 장악했다. 전반기 작전 계획 분석 결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적 위협 평가입니다. 스크린 화면이 화려하게 전환되었다. 그녀는 레이저 포인터로 지도를 짚어가며 물 흐르듯 브리핑을 이어갔다. 군더더기 없는 깔끔한 설명, 군단장의 예상 질문을 미리 파악한 듯한 완벽한 답변. 그녀는 프로였다. 박동혁이 감히 넘볼 수 없는 진짜 군인의 모습이었다. 그런데 이상했다. 브리핑이 진행되는 20분 동안 강수민은 단 한 번도 박동혁 쪽을 쳐다보고 않았다. 박동혁은 분명 그녀의 시야각 안에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눈길은 박동혁을 투명 인간 취급하듯 스쳐 지나갔다. 뭐지? 나를 못 본 건가? 아니면 그냥 넘어가 주려는 건가? 박동혁의 마음속에 희미한 안도감과 더 큰 불안감이 동시에 피어올랐다. 무시당한다는 것이 이렇게 공포스러울 줄은 몰랐다. 차라리 욕을 먹으면 속이라도 시원할 텐데 그녀는 박동혁이라는 존재 자체를 지워버린 것 같았다. 이상으로 작전처 보고를 마칩니다. 수고했네. 강중령 역시 자네야. 분석이 아주 예리해. 군단장이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강수민이 절도 있게 목례를 하고 자리로 돌아갔다. 자, 다음은 예하 사단 현안 보고. 육사단부터 시작해. 군단장의 지시에 육사단장 최영태 소장이 일어났다. 그리고 뒤를 돌아보며 손짓했다. 군수지원대대 운영과장 보고해. 박동혁의 차례였다. 그는 화들짝 놀라 자리에서 일어났다. 다리가 후들거려 책상 모서리를 짚어야 했다. 그는 준비해온 유인물을 들고 벌벌 떨며 입을 열었다. 이후 육사단 군수지원대대 운영과장 소령 박동혁입니다. 마이크도 없는 맨 뒷자리라 목소리를 크게 내야 했지만 잔뜩 쫄아버린 성대는 쇳소리를 냈다. 목소리가 왜 그래? 크게 안 해? 사단장의 불호령이 떨어졌다. 박동혁은 기겁하며 목청을 높였다. 현재 육사단 군수 지원 태세는 유류 확보율 95%로 양호하며
그는 유인물을 읽어내려갔다. 하지만 너무 긴장한 나머지 줄을 놓쳐버렸다. 같은 문장을 2번 읽고 수치를 틀리게 말했다. 탄약 비축량은 120%. 아니 102%입니다. 죄송합니다. 군단장의 미간이 서서히 찌푸려졌다. 박소령. 자네 지금 장난하나? 군단장의 낮게 깔린 목소리에 회의실 전체가 얼어붙었다. 보고자가 자기 부대 수치도 숙지 못하고 들어오나? 전쟁 나도 죄송합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할 건가? 시정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박동혁은 식은땀을 비오듯 흘렸다. 그때였다. 자신의 자리에서 서류를 넘기던 강수민 중령이 조용히 손을 들었다. 군단장님, 보충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강 중령이? 그래 해봐. 강수민은 자리에서 일어나지도 않고 박동혁을 쳐다보지도 않은 채 차갑게 말했다. 방금 박소령이 보고한 육사단 탄약 비축 데이터는 지난달 구형 자료입니다. 최신 업데이트된 수치는 102%가 아니라 98%입니다. 실무자가 기본 데이터 확인도 안 하고 회의에 들어온 것 같습니다. 확인 사살. 그녀는 주차장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다. 대신 더 치명적인 무능함을 찔렀다. 군단장 앞에서 실무자가 데이터도 모른다는 건 장교로서의 자격 상실이었다. 뭐야? 구형 자료? 군단장이 안경을 벗어 책상에 탁 내려놓았다. 그 소리가 총소리처럼 크게 울렸다. 육사단장. 예. 군단장님. 자네 부하 관리 이따위로 할 건가? 어디서 저런 기본도 안 된 장교를 데려와서 내 귀한 시간을 낭비하게 해? 당장 내보내. 죄송합니다. 박소령 나가. 당장 나가. 사단장의 고함 소리에 박동혁은 도망치듯 회의실 문을 열고 뛰쳐나갔다. 등 뒤로 수십 명의 비웃음과 사단장의 살기가 비수처럼 꽂혔다. 주차장에서의 서력전은 없었다. 하지만 그보다 더 비참한 철저한 능력 부정과 공개적인 축출만이 있었다. 헉. 회의실 밖으로 쫓겨난 박동혁은 복도 벽에 기대어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다. 사단장의 눈빛을 보니 복귀하면 죽음이었다. 아니, 복귀가 문제가 아니었다. 당장 보직 해임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어떡하지? 어떻게 해야 하지? 머릿속이 하얗게 탔다. 이 모든 게 강수민 때문이었다. 아니, 강수민에게 밉보여서 심리적으로 위축된 탓이었다. 결자해지. 그녀에게 용서를 빌어야 했다. 그녀가 군단장에게 제가 데이터를 좀 깐깐하게 봤습니다. 박소령이 열심히는 합니다라고 한마디만 거들어주면 살 수 있을지 모른다. 박동혁은 회의가 끝나기만을 기다렸다. 1시간이 1년 같았다. 마침내 회의실 문이 열리고 간부들이 쏟아져 나왔다. 박동혁은 기둥 뒤에 숨어 있다가 강수민이 나오는 것을 확인했다. 그녀는 타부대 대령들과 웃으며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박동혁은 체면이고 모고 없이 달려들었다. 중령님, 강 중령님. 강수민의 발걸음이 멈췄다. 그녀 옆에 있던 대령들이 의아한 눈으로 땀범벅이 된 박동혁을 쳐다보았다. 강수민은 대령들에게 가볍게 목례했다. 먼저 가십시오. 저는 잠시 볼 일이 있어서. 대령들이 사라지자 강수민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싹 사라졌다. 그녀는 박동혁을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오물이라도 보는 듯한 눈빛. 회의장에서 쫓겨나셨으면 자숙하고 있을 것이지 여기서 뭐 하십니까? 중령님, 제발 살려주십시오. 제가 아까 너무 긴장해서 실수를 했습니다. 사단장님께 저 좀 잘 봐달라고 말씀 한 번만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저 진급 막차입니다. 처자식도 있습니다. 박동혁은 거의 울먹이며 빌었다. 그의 모습은 아침 주차장에서 떵떵거리던 소령이 아니었다. 비굴함 그 자체였다. 강수민은 팔짱을 꼈다. 박소령, 착각하시는 게 있군요. 당신이 회의에서 깨진 건 내가 데이터를 지적해서가 아닙니다. 당신이 준비를 안 했기 때문이죠. 무능한 걸 왜 남 탓으로 돌립니까? 그건 아침에 주차장 일 때문에 멘탈이 흔들려서. 또 핑계. 지겹군요. 강수민은 한 걸음 다가왔다.
그녀에게서 풍기는 차가운 스킨 향이 박동혁의 코끝을 찔렀다. 그리고 지금 걱정해야 할 건 회의 망친 게 아닐 텐데요. 예? 그게 무슨... 강수민은 주머니에서 스마트폰을 꺼내 통화 목록을 보여주었다. 군단 감찰 참모. 발신 시간은 회의 시작 직전이었다. 회의 들어가기 전에 감찰 참모님께 정식으로 보고했습니다. 본청 주차장에서 영관 장교가 근무 중인 헌병에게 폭언을 퍼붓고 업무를 방해했으며 상관에게 모욕적인 언사를 했다고. 박동혁의 동공이 지진이라도 난 듯 흔들렸다. 감찰이요? 단순 민원이 아닙니다. 군 풍기 문란 및 상관 모욕으로 정식 조사를 의뢰했습니다. CCTV 영상, 해당 병사 진술서, 그리고 제 진술서까지 모두 첨부해서 넘어갔습니다. 아마 지금쯤 육사단으로 통보가 갔겠네요. 중령님, 아니 주차 좀 잘못한 거 가지고 감찰까지 넘깁니까? 같은 군인끼리 너무한 거 아닙니까? 박동혁이 악을 썼다. 강수민은 싸늘하게 코웃음 쳤다. 같은 군인? 아침에는 나보고 아줌마라면서요. 아가씨라면서요. 이제 와서 동료 의식 찾습니까? 나는 당신 같은 양아치와 전우였던 적 없습니다. 강수민은 몸을 돌렸다. 기대하십시오. 5군단 감찰이 꽤 꼼꼼하기로 유명하니까. 아, 그리고 사과하려면 내가 아니라 그 병사한테 가서 무릎 꿇고 비세요. 받아줄지는 모르겠지만. 강수민은 미련 없이 떠났다. 박동혁은 복도 한복판에 덩그러니 남겨졌다.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다. 지나가는 행정병들이 그를 이상하게 쳐다봤지만 박동혁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다. 감찰이라니. 그것은 단순한 징계가 아니었다. 군 생활 전체를 부검당하는 돌이킬 수 없는 파멸의 시작이었다. 다음 날 오전 육사단 군수지원대대 운영과장실. 박동혁은 출근하자마자 자리에 앉아 손톱을 물어뜯고 있었다. 사단장은 어제 복귀 보고도 받지 않았다. 내 눈에 띄지 마라는 전령의 말만 전해졌을 뿐이다. 불안감에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다. 그때 사무실 문이 벌컥 열렸다. 노크도 없었다. 박동혁이 짜증을 내며 고개를 들었다. 야, 문 똑바로 안. 말문이 막혔다. 문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은 부하가 아니었다. 왼쪽 가슴에 감찰이라는 흉장을 단 소령 2명, 그리고 상사 1명. 5군단 감찰부 검열관들이었다. 그들의 표정은 장례식장에 온 조문객보다 더 어두웠고 도축업자보다 더 살벌했다. 육사단 운영과장 박동혁 소령 되십니까? 선임 감찰관이 건조하게 물었다. 박동기? 자네가 여긴 웬일이야? 박동혁은 아는 얼굴을 보고 반색했다. 선임 감찰관은 박동혁의 동기였다. 하지만 그는 박동혁의 인사를 무시하고 차갑게 말했다. 박동혁 소령. 지금 이 시간부로 군단 감찰 조사 시작합니다. 업무 중지하고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아니, 동기끼리 왜 이래? 연락도 없이. 공무 수행 중입니다. 사적인 호칭 자제해 주십시오. 감찰관은 박동혁을 밀어내고 책상 상석을 차지했다. 뒤따라온 상사가 박동혁의 PC에 외장 하드를 연결했다. 디지털 포렌식 작업을 시작한 것이다. 지금 뭐 하는 거야? 내 허락도 없이. 군단장님 서명 들어간 감찰 명령서입니다. 감찰관이 종이 한 장을 박동혁의 눈앞에 들이밀었다. 제6보병사단 군수지원대대 운영과장 박동혁 복무 기각 및 비위 사실 확인을 위한 특별감찰. 비위 사실 확인. 이 단어에 박동혁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혐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5군단 본청 주차장에서 헌병 병사에 대한 가혹행위 및 폭언. 둘째, 상관 강수민 중령에 대한 모욕 및 하극상. 그거 오해라니까. 내가 해명할 기회도 안 주고. 셋째, 감찰관은 박동혁의 말을 자르고 말을 이었다. 이게 핵심입니다. 익명의 제보가 접수됐습니다. 박동혁 소령이 관용 차량을 사적으로 유용하여 주말 골프장을 다녔다는 의혹. 그리고 부서 운영비를 이용해 속칭 카드깡을 했다는 의혹. 박동혁의 입이 떡 벌어졌다. 누구야? 누가 찌른 거야? 강수민이었다.
그녀는 단순히 주차장 사건만 보고한 게 아니었다. 작전처의 정보력을 이용해 박동혁의 뒤를 캤거나 아니면 박동혁에게 원한을 품고 있던 누군가가 이 타이밍을 노려 터뜨린 것이었다. 김대위 어디 있어? 박동혁은 자신의 신복인 김대위를 찾았다. 김대위가 장부만 잘 숨겼어도 빠져나갈 구멍은 있었다. 하지만 사무실 구석에 서 있던 김대위는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다. 그의 손에는 이미 두툼한 서류철이 들려 있었고 그는 그것을 감찰관에게 공손히 바치고 있었다. 김대위, 너. 김대위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죄송합니다, 과장님. 군단에서 내려왔는데. 저도 거짓말하다가 걸리면 옷 벗어야 합니다. 시키신 대로 영수증 처리한 내역, 배차 조작 내역. 다 여기 있습니다. 이 배신자 새끼가. 박동혁이 김대위에게 달려들려 했지만 감찰 부사관이 그의 팔을 억세게 낚아챘다. 박소령님, 대기하십시오. 지금 추가 폭행 시도까지 하시는 겁니까? 감찰관이 싸늘하게 웃었다. 가지가지 하십니다. 주차장 갑질 하나로 끝날 줄 알았는데 파면 팔수록 노다지네. 이거 징계가 아니라 군사법원 가야 할 수도 있겠는데요. 박동혁은 다리에 힘이 풀려 바닥에 주저앉았다. 모든 게 끝났다. 아침에 늦잠을 자서 짜증냈던 그 찰나의 순간 헌병에게 소리 지르던 그 오만의 대가가 자신의 군 생활 20년을 송두리째 집어삼키고 있었다. 사무실 밖에서는 다른 간부들이 창문 너머로 이 광경을 구경하며 수군거리고 있었다. 그들의 눈빛에는 동정이 아닌 꼴쫓하는 조소가 담겨 있었다. 박동혁은 그제야 깨달았다. 자신이 쌓아 올린 계급의 성이 얼마나 부실한 모래성이었는지를. 5군단 감찰부 조사실. 창문 하나 없는 3평 남짓한 방에는 철제 책상 하나와 의자 2개, 그리고 천장에서 돌아가는 CCTV 카메라만이 박동혁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박동혁 소령은 이곳에서 3일째 조사를 받고 있었다. 출퇴근은 시켜줬지만 그것은 배려가 아니었다. 밤새 잠을 못 자게 만들어 심리적으로 무너뜨린 뒤 아침에 다시 불러내 쥐어짜는 고도의 신문 기법이었다. 박소령님, 여기 3월 12일 카드 내역 봅시다. 청성가든에서 48만 원 결제하셨네요. 이거 부서 회식입니까? 감찰관이 영수증 사본을 흔들며 물었다. 박동혁은 마른 침을 삼켰다. 그게 부서원 격려 차원에서.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김대위 진술서에 다 있습니다. 이날 김대위랑 부사관들은 야근했고 박소령님 혼자 민간인 친구들 불러서 소고기 드셨다면서요? 여기 김대위가 첨부한 당일 야근 일지랑 식수 인원 현황이랑 안 맞습니다. 아니 그게. 이거 업무상 횡령입니다. 아시죠? 금액이 문제가 아니라 죄질이 나쁩니다. 군대 밥 먹을 만큼 드신 분이 부하들 밥값을 횡령합니까? 감찰관은 박동혁의 자존심을 긁어대며 서서히 목을 조여왔다. 다음 차량 운행 일지. 4월 5일 식목일이죠? 관용차 1호차 배찬에서 어디 가셨습니까? 운행 일지에는 예하 부대 순찰이라고 적혀 있는데 하이패스 기록 조회해 보니까 춘천 IC 빠져나간 걸로 나오던데? 춘천에 우리 예하 부대가 있습니까? 박동혁은 고개를 들 수가 없었다. 그날은 내 연녀와 드라이브를 갔던 날이었다. 박소령님, 지금 주차장 갑질은 명함도 못 내밀 상황입니다. 강수민 중령님이 아주 작정하고 자료를 넘기셨더군요. 작전처에서 6사단 차량 동선까지 다 파악하고 있을 줄은 몰랐죠? 강수민의 그림자는 조사실 안에도 짙게 깔려 있었다. 그녀는 단순히 홧김에 찌른 것이 아니었다. 박동혁이라는 군인이 가진 환부를 정확히 도려내기 위해 완벽한 수술 도구들을 감찰관 손에 쥐어준 셈이었다. 살려주십시오. 제발. 박동혁은 끝내 울음을 터뜨렸다. 제가 다 변상하겠습니다. 돈 다 토해내겠습니다. 제발 옷만 벗지 않게 해주십시오. 전화가면 할 거 없습니다. 하지만 감찰관은 싸늘하게 노트북 덮개를 닫았다. 돈으로 해결될 문제였으면 여기까지 오지도 않았습니다. 이미 군단장님 결제 났습니다. 내일 오전 10시 군단 징계위원회 출석하십시오. 다음 날 오전 5군단 사령부 소회의실.
징계위원회는 드라마처럼 소란스럽거나 격정적이지 않았다. 그래서 더 무서웠다. 공기는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고 오직 서류 넘기는 소리와 볼펜 소리만이 들렸다. 위원장석에는 군단 인사처장이 앉아 있었고 좌우로 감찰참모, 법무참모 등 군단의 실세 대령들이 배석해 있었다. 그리고 맞은편 구석 참고인석에는 강수민 중령이 앉아 있었다. 박동혁은 죄수처럼 고개를 숙이고 들어와 징계 대상자석에 앉았다. 강수민과 눈이 마주쳤지만 그녀는 무표정하게 시선을 거두었다. 제육보병사단 소령 박동혁. 성실 의무 위반, 품위 유지 의무 위반, 법령 준수 의무 위반 혐의에 대한 심의를 시작합니다. 법무장교가 공소 사실을 낭독했다. 낭독 시간만 5분이 넘게 걸렸다. 주차장 폭언부터 시작해 법인카드 횡령, 관용차 유용, 근무지 이탈. 듣고 있자니 얼굴이 뜨거워 견딜 수가 없었다. 대상자 최후 소명하십시오. 위원장의 말에 박동혁은 떨리는 목소리로 준비해온 원고를 읽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순간의 실수로 무리를 일으켜 죄송합니다. 하지만 20년간 국가에 헌신한 점을 참작하시어 부디 선처를. 그때 감찰 참모가 안경 너머로 날카로운 눈빛을 보냈다. 헌신? 박소령. 자네가 말하는 헌신이 부하들 밥값 떼먹고 민간인이랑 골프 치러 다니는 건가? 면목 없습니다. 그리고 주차장 사건. 헌병 병사가 제출한 탄원서 읽어봤나? 감찰 참모가 종이 한 장을 들어보였다. 그 병사 자네 때문에 정신과 상담까지 받았어. 간부들이 무서워서 위병 근무를 못 서겠다고 하더군. 자네가 20년 군 생활하면서 한 짓이 고작 애들 트라우마 심어주는 거였나? 박동혁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강수민 중령. 당시 상황에 대해 추가할 말 있나? 위원장이 강수민에게 발언권을 주었다. 박동혁은 내심 기대했다. 그래도 같은 영관 장교인데 너무 심하게 매장시키지는 않겠지. 강수민은 마이크를 잡았다. 목소리는 차분했다. 박동혁 소령은 사건 직후 저에게 사과를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자신의 안위를 위한 비굴한 타협이었지 피해 병사에 대한 반성이 아니었습니다. 또한 감찰 조사가 시작되자 부하 장교에게 책임을 전가하려 했습니다. 그녀는 박동혁을 쳐다보며 마지막 쐐기를 박았다. 이런 인원이 지휘관이나 참모로 남는다면 제2, 제3의 피해 병사가 나올 것입니다. 군의 기강을 위해 일벌백계를 건의합니다. 그것으로 끝이었다. 위원들은 잠시 수기를 거쳤고 결과는 즉시 통보되었다. 주문 정직 3개월. 부수 처분 징계금 부과 및 현역 복무 부적합 심사 회부. 정직 3개월. 군인에게 이것은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다. 급여 중단, 진급 불가, 그리고 현부심을 통한 강제 전역 절차. 박동혁의 군 생활은 5군단 소회의실에서 도장 찍히는 소리와 함께 공식적으로 사망했다. 육사단으로 돌아온 박동혁에게 남은 시간은 하루뿐이었다. 보직 해임 명령이 떨어졌고 당장 내일부터 정직 처분이 시작되어 부대 출입이 통제되기 때문이었다. 그는 자신의 사무실인 운영과장실로 들어갔다.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그가 왕처럼 군림하던 곳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마치 폐가처럼 썰렁했다. 과장님. 아니 소령님. 박스 구해놨습니다. 김대위가 빛나면 박스 2개를 책상 위에 올려두었다. 김대위의 눈에는 더 이상 두려움도 존경도 없었다. 그저 귀찮은 일을 빨리 처리하고 싶은 짜증만이 서려 있었다. 김대위. 너 나한테 이러면 안 되지. 내가 너 진급할 때 얼마나. 소령님. 빨리 싸고 나가주십시오. 후임 과장님 오시기로 해서 청소해야 합니다. 김대위는 박동혁의 말을 자르고 등을 돌려버렸다. 사무실 밖 행정병들도 박동혁과 눈이 마주치자 황급히 고개를 돌려버렸다. 박동혁은 떨리는 손으로 짐을 쌌다. 가족사진, 빛바랜 표창장 몇 개, 그리고 낡은 슬리퍼. 20년 군 생활의 흔적이 라면 박스 2개에 초라하게 담겼다. 벽에 걸려있던 자신의 군복 정복. 그는 정복을 박스에 구겨 넣었다. 달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다. 박동혁은 박스를 들고 터덜터덜 복도를 걸어 나왔다.
누구도 배웅하러 나오지 않았다. 저녁식도 꽃다발도 박수 소리도 없었다. 본청 현관을 나서자 찬바람이 훅 끼쳐왔다. 주차장에는 자신의 낡은 그랜저가 먼지를 뒤집어 쓴 채 서 있었다. 며칠 전 그 주차장 자리 하나 때문에 고함을 지르던 자신의 모습이 환영처럼 겹쳐 보였다. 고작 이 주차 한 번 때문에 아니었다. 주차 때문이 아니었다. 그동안 자신이 쌓아온 업보가 썩은 인성이 주차장 사건을 계기로 터져버린 것이었다. 강수민 중령은 그 고름을 짜낸 의사였을 뿐이다. 위병소를 통과할 때였다. 젊은 헌병이 차를 세웠다. 신분 확인하겠습니다. 나야. 운영과장. 죄송합니다. 오늘부로 부대 출입인가 말소되셨습니다. 출입증 반납하시고 방문증 끊고 나가셔야 합니다. 병사는 사무적이었다. 박동혁은 목에 걸고 있던 공무원증을 빼서 병사에게 건넸다. 삑. 리더기가 카드를 인식하고 반납 처리를 알리는 기계음이 울렸다. 통과하십시오. 병사는 경례를 하지 않았다. 이제 박동혁은 상관이 아니라 그냥 방문객이었으니까. 백미러로 멀어지는 부대를 바라보며 박동혁은 핸들을 붙잡고 오열했다. 계급장이 떨어진 어깨가 시렸다. 세상 밖은 전쟁터보다 더 춥다는 것을 그는 이제야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다. 서울 강남의 한 주상복합 건물 주차장. 아저씨, 차 똑바로 안 빼요? 발렛 맡겼으면 빨리빨리 가져와야 할 거 아니야. 고급 외제차 창문이 열리고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자가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 주차관리 조끼를 입은 중년 남성이 허리를 굽신거리며 뛰어왔다. 죄송합니다, 사장님. 지금 차가 많이 밀려서. 죄송하면 다야? 내가 여기서 기다린 게 몇 분인데. 관리사무소에 전화해서 자르라고 할까? 젊은 남자는 반말과 욕설을 섞어가며 중년 남성을 몰아세웠다. 중년 남성은 모자를 깊게 눌렀으며 연신 고개를 숙였다. 그의 이름표에는 주차관리원 박동혁이라는 세 글자가 적혀 있었다. 박동혁은 몇 달 전 군복을 벗었다. 현역 복무 부적합 심사 결과는 전역. 불명예스러운 강제 전역이었다. 퇴직금은 횡령액 변상으로 절반이 날아갔고 연금은 삭감되었다. 군대 경력을 살려보한 업체나 군무원 쪽에 지원해보려 했지만 징계에 의한 불명예 전역 기록은 주홍골 씨처럼 그를 따라다녔다. 결국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아이러니하게도 그가 그토록 무시했던 남의 차를 관리하는 일이었다. 내가 육군 소령이었는데, 대대장급 장교였는데. 박동혁은 핸들을 잡은 손을 부들부들 떨었다. 젊은 고객의 폭언이 비수가 되어 꽂혔다. 문득 지난 여름 5군단 주차장에서 자신이 헌병 병사에게 했던 말들이 환청처럼 들려왔다. 야, 너 눈깔 삐었어? 어디서 감히? 내가 누군지 알아? 그때 그 병사가 느꼈을 모멸감이 이런 것이었을까? 박동혁은 백미러에 비친 자신의 초라한 늙은 얼굴을 보며 입술을 깨물었다. 눈가에 맺힌 것은 눈물이 아니라 뒤늦은 그리고 돌이킬 수 없는 후회였다. 빵! 야, 멍하니 있지 말고 비키라고. 뒷차의 경적 소리에 박동혁은 화들짝 놀라 엑셀을 밟았다. 그의 계급장은 이제 어디에도 없었다. 같은 시각 포천 5군단 사령부 대강당은 뜨거운 열기로 가득 차 있었다. 연말 지휘관 회의 및 진급 신고식이 열리는 날이었다. 단상 위에 군단장이 서 있었고 그 앞에는 진급 예정자들이 도열해 있었다. 사회자의 힘찬 목소리가 강당을 울렸다. 다음. 작전처 작전계획장교 중령 강수민. 2002X년 1월 1일부 대령 진급 예정. 와! 박수 소리가 터져나왔다. 강수민은 단상으로 올라가 군단장에게 거수 경례를 했다. 단결. 축하하네, 강대령. 자네 덕분에 우리 군단 작전 태세가 한 단계 올라갔어. 앞으로도 기대하겠네. 군단장은 강수민의 어깨에 대령 계급장을 달아주며 악수를 청했다. 강수민의 눈시울이 살짝 붉어졌다. 육사 졸업 후 2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여군이라는 편견과 싸우고 경무에 시달리며 버텨온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그녀는 단순히 여군이라서 줄을 잘 서서 진급한 것이 아니었다.
실력으로 증명했고 원칙으로 살아남았다. 박동혁 같은 썩은 부위를 도려내고 지켜낸 명예였다. 강단 아래에서 동료 참모들이 엄지를 치켜세웠다. 강수민은 묵직한 책임감을 느끼며 다시 한번 경례했다. 행사가 끝나고 눈이 소복이 쌓인 본청 앞 주차장. 강수민은 관용차로 향하다가 잠시 멈춰섰다. 주차 통제 초소 앞에 낯익은 얼굴이 보였다. 왼팔에 초록색 견장을 찬 군사경찰. 최민재였다. 일병이었던 그는 어느새 상병이 되었고 분대장이 되어 늠름하게 주차 통제를 지휘하고 있었다. 어이, 최 분대장. 강수민이 부르자 최민재 상병이 뒤를 돌아보았다. 강수민을 알아본 그는 눈을 동그랗게 뜨더니 곧바로 절도 있는 동작으로 차려 자세를 취했다. 단결. 안녕하십니까, 작전 계획장교님. 아니, 대령 진급 축하드립니다. 소식은 벌써 병사들 사이에도 퍼진 모양이었다. 강수민은 미소를 지으며 다가갔다. 고마워. 날씨 추운데 고생이 많네. 이제 분대장인가? 예. 지난달에 달았습니다. 다 중령. 아니, 대령님 덕분입니다. 최민재는 쑥스러운 듯 머리를 극적였다. 그때 주차장 일 이후로 군 생활 포기하고 싶었는데 대령님이 지켜주신 덕분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저 전역하면 경찰 공무원 시험 볼 건데 대령님처럼 멋진 공직자가 되고 싶습니다. 강수민은 주머니에서 따뜻한 캔커피 하나를 꺼내 최민재의 손에 쥐어주었다. 자네는 이미 멋진 군인이야. 계급장이 사람을 만드는 게 아니라 사람이 계급장을 빛나게 한다는 거 자네 보면서 느껴. 감사합니다. 박동혁 소령 소식은 들었나? 조심스러운 질문에 최민재의 표정이 잠시 굳었다가 이내 덤덤해졌다. 네. 행정반 소문으로 들었습니다. 밖에서 많이 힘들게 사신다고. 솔직히 처음엔 고소하다 생각했는데 지금은 그냥 안타깝습니다. 군복 입었을 때 잘하시지 왜 그러셨나 싶어서요. 그것은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보낼 수 있는 가장 성숙한 형태의 용서이자 연민이었다. 강수민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우리도 잊지 말자고. 그 팔뚝의 견장이 권력이 아니라 책임이라는 걸. 명심하겠습니다. 강수민은 최민재의 어깨를 두어 번 두드려주고 차에 올랐다. 검은색 세단이 눈길을 헤치고 위병소를 향해 나아갔다. 최민재 상병은 떠나는 차를 향해 오랫동안 거수 경례를 유지했다. 단결. 포천의 하얀 설원 위로 두 군인의 경례가 소리 없이 그러나 강렬하게 교차했다. 누군가는 계급의 무게를 견디지 못해 부러졌고 누군가는 그 무게를 짊어지고 더 높은 곳으로 비상했다. 그것이 대한민국 군대라는 거대한 조직이 돌아가는 차갑지만 명확한 이치였다. 오랜만에 조카의 면회를 간 고모. 하지만 면회실에 들어선 조카의 얼굴은 멍투성이었고 공포에 질려 눈조차 마주치지 못합니다. 심지어 가해자인 병장은 가족들이 보는 앞에서 조카의 뒤통수를 때리며 조롱을 하기 시작합니다. 나 내일 저녁이야. 꼬우면 신고하든가. 우리 아빠 누군지 알지? 군법 그딴 거 나한테 안 통해. 그 순간 철의 여인이라 불리는 고모의 눈빛이 싸늘하게 변합니다. 그녀가 참다 못해 전화 한 통을 건 곳은 다름 아닌 제5군단 헌병대장실이었습니다. 내일 저녁이라던 말년 병장의 운명은 과연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오늘도 편안한 시간 보내고 계신가요? 오늘의 이야기도 재미있게 시청하시고 사이다 결말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강원도 포천 영하 20도의 칼바람이 몰아치는 제5군단 사령부. 승진 부대라는 별칭답게 이곳의 공기는 묵직하고 날카로웠다. 군단장실의 통유리 너머로 연병장을 내려다보는 강혜원 중장의 눈매는 그 겨울 바람보다 매서웠다. 대한민국 육군 창군 이래 최초의 여성 군단장. 유리천장을 뚫은 것이 아니라 박살내며 올라온 그녀를 두고 사람들은 철의 여인이라 불렀다. 하지만 오늘 강철 같은 그녀의 심장에 균열을 일으키는 존재가 있었다. 바로 오빠가 남기고 간 유일한 혈육, 조카 강지훈이었다.
부모를 일찍 여의고 강혜원의 손에 자란 지훈은 그녀에게 아들이자 삶의 이유였다. 그런 지훈이 입대 후 첫 면회를 앞두고 있었다. 군단장님 14시 작전회의 준비되었습니다. 비서실장 김대령의 보고에 강혜원은 짧게 손을 저었다. 부군단장 주관으로 진행해. 난 개인적인 용무가 있어. 김대령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워커홀릭인 그녀가 회의를 빠지는 건 전례 없는 일이었다. 성판 떼고 내 개인 차량 준비시켜. 운전병도 필요 없어. 수행원 없이 간다. 강혜원은 정복 재킷 위에 수수한 검은색 롱패딩을 걸쳤다. 화장기 없는 얼굴에 뿔테 안경을 쓰자 50만 육군을 호령하는 삼성 장군의 위용은 사라지고 평범한 중년 여성의 모습만이 남았다. 그녀는 거울 속 자신을 잠시 응시하다가 서랍 깊숙한 곳에서 낡은 지갑 하나를 챙겨 밖으로 나섰다. 제8기동사단 예하 EXX 포병대대 5군단의 주력인 기동사단 예하 부대답게 정문에는 전차와 자주포가 위용을 뽐내고 있었다. 하지만 위병소를 통과해 들어선 부대 안의 공기는 어딘가 모르게 나사가 빠져 있었다. 일과 시간임에도 병사들의 걸음걸이는 느슨했고 곳곳에 담배꽁초가 굴러다녔다. 강혜원의 미간이 찌푸려졌다. 군기가 빠졌군. 당장이라도 대대장을 호출해 호통을 치고 싶었지만 오늘은 고모로서 온 자리였다. 면회실 구석진 테이블에 자리를 잡고 10여 분이 지났을까. 문이 열리고 쭈뼛거리는 그림자 하나가 들어섰다. 강지훈이었다. 지훈아. 강혜원은 반가움에 벌떡 일어났지만 다가오는 조카의 얼굴을 확인한 순간 숨이 턱 막히고 말았다. 그것은 사람의 몰골이 아니었다. 왼쪽 눈두덩이는 시퍼렇게 부어올라 눈을 뜨기조차 힘겨워 보였고 입술은 터져 피딱지가 말라붙어 있었다. 군복 소매 밖으로 드러난 손등에는 담뱃불로 지진 듯한 화상 자국이 선명했다. 무엇보다 강혜원을 절망케 한 것은 지훈의 눈빛이었다. 총기 넘치던 명문대생의 눈빛은 온데간데 없고 도살장에 끌려온 짐승처럼 공포와 체념만이 가득했다. 고모. 지훈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다. 강혜원은 떨리는 손으로 지훈의 손을 낚아챘다. 손이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이게 무슨 꼴이야? 누가 그랬어? 훈련하다 다친 거 아니지? 사실대로 말해. 강혜원의 추궁에 지훈은 황급히 고개를 숙이며 시선을 피했다. 아닙니다. 작업하다가 자재에 부딪혔습니다. 진짜 괜찮습니다. 강지훈. 나 군인이야. 내가 덮는다고 덮어질 것 같아? 작업하다 생긴 상처랑 맞아서 생긴 상처를 내가 구분 못할 것 같니? 그때였다. 면회실 문이 쾅 하고 열리더니 전투복 상의 단추를 풀어 헤친 병장 하나가 껄렁하게 들어왔다. 모자는 삐딱하게 걸쳤었고 입에는 껌을 질겅거리고 있었다. 명찰에는 마동철이라는 이름이 박혀 있었다. 어이 강지훈. 면회 왔다며? 꿀 빠니까 좋냐? 마동철은 지훈을 보자마자 비릿한 조소를 날리며 다가왔다. 지훈은 조건반사적으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부동자세를 취했다. 이병 강지훈. 앉아 새끼야. 누가 일어서래? 아주 빠져가지고. 마동철은 지훈의 옆자리에 털썩 주저앉더니 손바닥으로 지훈의 뒤통수를 짝 소리나게 갈겼다. 강혜원의 눈앞에서 벌어진 일이었다. 그녀의 눈동자가 파르르 떨렸다. 야, 근데 이 아줌마는 누구냐? 엄마는 없고 고모라 그랬나? 마동철의 시선이 강혜원에게 꽂혔다. 그 눈빛에는 경멸과 무시가 가득했다. 아줌마 빈손으로 왔어요? 우리 지훈이 군 생활 편하게 하려면 뭐라도 좀 사들고 와야지. 센스가 없네. 강혜원은 차가운 눈으로 마동철을 응시했다. 자네가 내 조카를 이렇게 만들었나? 낮게 깔린 목소리였지만
그 안에 담긴 살기는 면회실의 공기를 얼어붙게 만들기에 충분했다. 하지만 천지분간 못하는 마동철은 그저 코웃음을 칠 뿐이었다. 만들긴 뭘 만들어요? 사랑으로 보살펴준 거지. 아줌마, 여기가 군대예요. 밖에서처럼 오냐오냐 하면 애 병신됩니다. 내가 교육 좀 시켰는데 불만 있어요? 교육? 사람을 짐승처럼 패는 게 교육인가? 그리고 상관도 없이 전투복을 풀어 헤치고 민간인에게 반말을 짓거리는 게 자네 부대의 군기인가? 강혜원의 지적에 마동철의 표정이 일그러졌다. 이 아줌마가 진짜 돌았나? 야, 나 내일 저녁이야. 내일 아침이면 민간인이라고. 군법? 영창? 그딴 거 나한테 안 통해. 내가 누군지 알아? 대성건설 마 회장 아들이야. 너네 같은 서민들이 평생 벌어도 못 만질 돈, 나는 하루 유흥비로 써. 마동철은 지훈의 허벅지를 군홧발로 툭툭 찼다. 야, 너네 고모 관리 잘해라. 말실수 한 번 잘못했다가 너 남은 군 생활 지옥 되는 수가 있어. 아, 이미 지옥인가? 마동철은 낄낄거리며 주머니에서 담배를 꺼내 입에 물었다. 금연구역인 면회실 안에서 라이터를 켜려는 순간 강혜원의 손이 번개처럼 움직여 마동철의 손목을 낚아챘다. 마동철은 비명을 지르며 라이터를 떨어뜨렸다. 평범한 아줌마의 악력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강한 힘이었다. 강혜원은 잡은 손목을 비틀며 그를 노려보았다. 사과해. 에이, 이거 안 나? 아, 씨발, 진짜. 마동철은 반대편 주먹을 휘두르려 했다. 하지만 강혜원은 가볍게 고개를 숙여 주먹을 피함과 동시에 마동철의 팔을 꺾어 테이블 위로 제압해버렸다. 으악! 면회실이 떠나가라 비명이 울렸다. 너 뭐야? 이거 폭행이야. 헌병 부를 거야. 우리 아빠한테 전화해서 너네 다 죽여버릴 거야. 마동철이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 강혜원은 싸늘하게 웃으며 전화기를 꺼냈다. 그래, 헌병. 좋은 생각이네. 강혜원은 단축 번호 1번을 눌러 스피커폰으로 전환했다. 신호음이 2번 울리기도 전에 상대방이 전화를 받았다. 충성. 제5군단 헌병대장 중령 이석훈입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굵직하고 절도 있는 목소리에 마동철의 발버둥이 멈칫했다. 5군단 헌병대장? 저 아줌마 전화기에서 왜 그런 소리가 나오지? 강혜원은 마동철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더 이상 고모가 아닌 군단장의 목소리로 명령을 내렸다. 나다. 지금 즉시 8기동 사단 예하 EXX 포병대대 면회실로 군단 헌병 특임대 급파해. 그리고 8기동 사단장 오창석 소장, 해당 대대장, 주임원사 지금 당장 내 위치로 튀어오라고 해. 완전 군장 상태로. 10분 준다. 아, 알겠습니다. 충성. 전화가 끊어졌다. 정적이 감돌았다. 마동철은 상황 파악이 안 된다는 듯 멍한 표정으로 강혜원을 올려다보았다. 8사단장을 부른다고? 헌병대장에게 명령을 내려? 아, 아줌마 지금 뭐 하는 거야? 연기해? 몰래 카메라야? 마동철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강혜원은 잡고 있던 마동철의 팔을 거칠게 놓아주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천천히 패딩 점퍼의 지퍼를 내렸다. 점퍼가 벗겨지고 그 안에 감춰져 있던 정복이 드러났다. 어깨 위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별 3개. 대한민국 육군 중장의 계급장이 형광등 불빛을 받아 서늘한 섬광을 내뿜었다. 마동철의 입이 떡 벌어졌다. 동공이 지진이라도 난 듯 요동쳤다.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다. 별 하나도 보기 힘든 전방에서 별 3개라니. 그것도 내일 전역한다고 깐죽거리던 자신이 아줌마라고 불렀던 사람이. 강지훈조차 놀라서 입을 다물지 못했다.
고모가 군인인 줄은 알았지만 이렇게 높은 분인 줄은 상상도 못했던 것이다. 강혜원은 얼어붙은 마동철을 내려다보며 나지막이 의졸였다. 내일 저녁이라고 했나? 유감이군. 내 저녁은 취소다. 그리고 내 군 생활은 지금부터가 진짜 시작이야. 제8기동사단 예하 EXX 포병대대 연병장에는 숨막히는 흙먼지가 일었다. 곧이어 귀를 찢는 듯한 프로펠러 소음과 함께 육군 항공대 소속 헬기가 착륙했다. 로터바람에 주변의 현수막이 뜯겨나갈 듯 펄럭였다. 헬기 문이 열리고 별 2개가 박힌 베레모를 쓴 제8기동사단장 오창석 소장이 뛰어내렸다. 그의 뒤로 주임원사와 전속부관이 사색이 된 얼굴로 뒤따랐다. 오창석 소장은 5군단 내에서도 독사라 불릴 만큼 깐깐하고 빈틈없는 지휘관이었지만 지금 그의 얼굴에는 핏기 하나 없었다. 직속 상관인 5군단장이 그것도 예고 없이 예하 대대 면회실에 나타나 완전 군장 호출을 했다는 건 군 생활 30년 만에 처음 겪는 비상사태였다. 오 소장은 헌병들의 호의를 받으며 면회실로 질주했다. 면회실 문을 열고 들어선 순간 그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바닥에는 오줌을 지린 채 덜덜 떨고 있는 말년 병장이 널브러져 있었고 그 옆에는 얼굴이 피떡이 된 이등병이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그리고 그 중앙에 사복 점퍼를 벗어 던지고 정복 차림으로 팔짱을 낀 강혜원 중장이 서 있었다. 충성. 제8기동사단장 소장 오창석. 군단장님의 호출을 받고 왔습니다. 오 소장의 우렁찬 경례 소리가 면회실 유리를 진동시켰다. 하지만 강혜원은 경례를 받아주지 않았다. 그저 싸늘한 시선으로 오 소장의 눈을 뚫어지라 응시했다. 그 3초간의 침묵이 오 소장에게는 3년처럼 느껴졌다. 식은 땀이 관자놀이를 타고 흘러내렸다. 오 소장. 예. 군단장님. 자네 사단 구호가 뭔가? 돌격입니다. 돌격? 웃기는군. 자네 부대 병사들은 적진이 아니라 후임병의 안면을 향해 돌격하나? 강혜원의 비수 같은 일깔에 오 소장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그녀는 턱짓으로 바닥에 웅크린 강지훈 이등병을 가리켰다. 내 조카다. 오 소장의 동공이 지진이라도 난 듯 흔들렸다. 이미 도착해 벽에 붙어있던 대대장 김철수 중령은 혼이 나간 표정이었다. 군단장의 조카가 자신의 사단에서 그것도 가장 악질적인 가혹 행위를 당했다는 사실. 이것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보직 해임을 넘어 군복을 벗어야 할 수도 있는 초대형 악재였다. 면목. 없습니다. 면목? 자네가 지금 챙겨야 할 건 면목이 아니라 사태 파악이야. 헌병 때 투입됐나? 예. 5군단 헌병 특임대가 현재 위병소를 통제하고 대대 전체를 봉쇄했습니다. 좋아. 지금 이 시간부로 EXX대대 전 병력 생활관 대기시켜. 간부들은 전부 행정반에 집합시키고 휴대전화 압수해. 그리고 저 쓰레기. 강혜원은 턱으로 마동철을 가리켰다. 마동철은 이제 공포를 넘어선 상태였다. 눈앞에 투스타 사단장이 쩔쩔매는 모습을 보자 자신의 저녁이라는 단어는 휴지 조각보다 가볍게 느껴졌다. 끌고 가. 헌병대 유치장에 쳐넣어. 아직 전역 명령 안 떨어졌으니 군인 신분이다. 군 형법상 특수폭행, 상관 모욕, 하극상 혐의로 긴급 구속 수사한다. 변호사 접견, 가족면회, 일절 금지다. 내가 직접 신문할 때까지 물 한 모금 주지 마. 살려주십시오. 제가 잘못했습니다. 군단장님, 한 번만. 으악. 마동철이 강혜원의 바지가랑이를 잡으려 손을 뻗었지만 들이닥친 헌병 특임대원들이 그의 양팔을 꺾어 제압했다. 개처럼 끌려나가는 마동철의 비명소리가 복도 끝으로 멀어져 갔다. 강혜원은 멍하니 서 있는 지훈에게 다가가 무릎을 굽히고 눈높이를 맞췄다. 지훈아.
예. 고모. 많이 무서웠지. 미안하다. 고모가 너무 늦게 알았어. 그녀는 손수건을 꺼내 지훈의 터진 입술을 조심스럽게 닦아주었다. 천하의 군단장이 흘리는 눈물 한 방울이 지훈의 손등에 떨어졌다. 그제야 긴장이 풀린 지훈은 참았던 울음을 터뜨렸다. 고모. 저 진짜 죽고 싶었습니다. 강혜원은 지훈을 다독이며 눈빛을 번뜩였다. 슬픔은 잠시였다. 이제는 분노를 집행할 시간이었다. 그녀는 다시 일어섰다. 오 소장, 그리고 김중령. 예. 군단장님. 단순히 병사 개인의 일탈로 꼬리 자르기 할 생각 마라. 내 조카가 이 지경이 될 때까지 간부들이 몰랐을 리 없어. 묵인했거나 동조했거나 아니면 더 더러운 무언가가 있겠지. 5군단 감찰부, 법무부, 헌병대 싹 다 투입해서 이 대대 밑바닥까지 뒤집어. 먼지 한 톨이라도 나오면 자네들 옷벗을 각오해야 할 거야. 그날 밤 제5군단의 밤은 그 어느 때보다 뜨거웠다. EXX대대의 모든 생활관은 군단 헌병들에 의해 낱낱이 수색되었다. 관물대, 침상 및 천장 텍스까지 뜯어내며 찾아낸 것은 충격적이었다. 마동철의 관물대 깊숙한 곳에서는 병사들에게서 갈취한 것으로 보이는 현금 뭉치와 대포폰, 그리고 정체를 알 수 없는 거래 장부가 발견되었다. 헌병대 취조실. 마동철은 신문 의자에 묶인 채 덜덜 떨고 있었다. 5군단 헌병 수사관은 자비가 없었다. 책상 위에 놓인 장부를 던지며 수사관이 물었다. 이거 뭐야? 병사들한테 뜯은 돈 어디로 보냈어? 내가 다 쓴 거 아니잖아. 전 모릅니다. 그냥 애들이 객출한 겁니다. 아직도 상황 파악이 안 되나 보네. 너 지금 특수폭행, 공갈, 협박 혐의야. 군사재판 가면 징역 5년은 기본이라고. 근데 이 장부 상남 내역이지? 이거 불면 정상 참작 여지라도 있어. 누구한테 줬어? 행보관? 중대장? 마동철은 입술을 깨물었다. 여기서 입을 열면 아버지가 그리고 그 뒤에 있는 무서운 형님들이 자신을 가만두지 않을 것이라는 공포가 군단장의 공포와 맞서고 있었다. 저희 아버지한테 전화 한 통만 하게 해주십시오. 대성건설 마갑수 회장입니다. 아버지가 오시면 다 해결. 야, 이 미친 새끼야. 수사관이 책상을 쾅 내리쳤다. 지금 군단장님이 내 목 따려고 작두 대령해놨는데 아버지가 와? 대통령 할애비가 와도 넌 못 구해. 똑바로 말해. 그 시각 강혜원은 집무실에서 압수된 장부의 사본을 검토하고 있었다. 상납이라는 단어가 뇌리에 박혔다. 일개 병장이 병사들을 착취하는 구조가 아니라 그 돈이 위로 흘러가는 구조. 이것은 단순 가혹 행위가 아니라 거대한 군납 비리와 연결된 게이트였다. 이석훈 헌병대장이 들어와 보고했다. 군단장님, 마동철의 대포폰 포렌식 결과가 나왔습니다. 로열 패밀리라는 단톡방이 있습니다. 부유층 자제들로 구성된 사조직인데 이 방에 간부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간부들이 병사들 단톡방에 대대장 김철수 중령, 그리고 연대장 박영철 대령까지. 이들은 병사들에게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정기적으로 용돈을 받아왔습니다. 심지어 휴가증 위조 정황도 포착되었습니다. 강혜원의 눈이 번뜩였다. 군대가 아주 귀족 학교 나셨군. 마동철 아비가 대성건설 마갑수라고 했지? 네. 군부대 막사 공사를 주로 수주하는 건설사입니다. 정보참모에게 연락해서 대성건설과 8사단 간의 최근 5년치 공사계약 서류 전부 가져오라고 해. 냄새가 나. 아주 고약한 썩은 내가. 강혜원은 창밖의 어둠을 응시하며 중얼거렸다. 이건 단순한 폭행 사건이 아니야. 군의 기강을 돈으로 사고 판 국기문란 사건이다.
그때 5군단 사령부 정문 상황실에서 급한 무전이 들어왔다. 군단장님, 위병소입니다. 대성건설 마갑수 회장이 경호원들을 대동하고 정문을 밀고 들어오려 합니다. 자신이 국방위원장과 형님 동생 하는 사이라며 난동을 부리고 있습니다. 강혜원의 입꼬리가 싸늘하게 올라갔다. 제 발로 호랑이 굴에 들어오셨군. 그녀는 수화기를 들었다. 정문 통과시켜. 사단장실이 아니라 내 집무실로 바로 안내해. 아주 정중하게. 제5군단 사령부 본청 로비. 대성건설 마갑수 회장이 수행원들과 함께 위풍당당하게 들어섰다. 위병소에서 잠시 제지가 있었지만 군단장에 통과시키라는 지시 덕분에 프리패스로 들어온 그는 기고만장해 있었다. 꺼봐. 군단장이고 나발이고 내 이름 들으면 바로 꼬리 내리게 되어 있어. 내가 이 부대에 갖다 바친 돈이 얼만데. 마갑수는 수행비서에게 거만하게 말하며 군단장실 문을 벌컥 열었다. 노크 따위는 없었다. 집무실 안에는 강혜원 중장이 소파에 앉아 차를 마시고 있었다. 정복 차림이었지만 마갑수의 눈에는 그저 여군이라는 점만 들어왔다. 어이 군단장, 당신이야? 내 아들 영창 보낸 게. 마갑수는 다짜고짜 반말을 내뱉으며 소파 맞은편에 털썩 주저앉았다. 다리를 꼬고 수행비서에게 눈짓하자 비서가 1억 원짜리 수표가 꽂힌 봉투를 테이블 위에 올렸다. 자, 받으쇼. 우리 애가 실수 좀 한 것 같은데 이걸로 피해자 치료비하고 남는 건 부대 회식이나 해. 그리고 우리 애는 오늘 바로 풀어주고 내일 저녁이니까 조용히 넘어갑시다. 강혜원은 찻잔을 천천히 내려놓았다. 그리고 마갑수를 향해 서늘한 눈빛을 보냈다. 마갑수 씨, 여기가 어딘지 알고 오셨습니까? 어디긴 어디야, 군부대지. 내가 국방위원장이랑 형 동생 하는 사이야. 당신 별 하나 더 달고 싶으면 눈치껏 행동해. 강혜원은 피식 웃었다. 뇌물 공여 의사표시. 증거 확보됐군. 그녀가 손가락을 튕기자 집무실 구석에 가려져 있던 커튼이 걷히며 이석훈 헌병대장과 군단 법무참모가 캠코더를 들고 걸어 나왔다. 모든 대화가 녹화되고 있었다. 마갑수의 얼굴이 굳어졌다. 뭐야? 함정 수사야? 함정이 아니라 범죄 현장 체증입니다. 회장님 들어오실 때 위병소 초병 밀치고 욕설하셨죠? 그리고 지금 저에게 뇌물을 건네셨고요. 강혜원은 자리에서 일어나며 법무참모에게 지시했다. 포천경찰서장에게 연락해. 민간인 마갑수를 군형법 제54조 초병 폭행 및 군사기지 보호법 위반, 그리고 뇌물공여 혐의로 고발한다고 통보해. 헌병대 인계하에 지금 당장 연행에 가라고 해. 경찰? 불러. 서장이 내 고향 후배야. 전화 한 통이면 끝날 일을 가지고 핏대 세우기는. 마갑수는 코웃음을 치며 휴대폰을 꺼내려 했다. 하지만 강혜원은 그 틈을 주지 않았다. 이석훈 중령. 예. 군단장님. 현행범이다. 경찰 도착할 때까지 신병 확보해. 저항하면 제압하고. 예. 이석훈 헌병대장과 헌병들이 마갑수의 양팔을 낚아챘다. 이거 안 나? 내가 누군지 알아. 야, 너네 다 죽었어. 30분 후 포천경찰서장이 땀을 뻘뻘 흘리며 군단장실로 달려왔다. 그는 마갑수와 강혜원 사이에서 어쩔 줄 몰라 했다. 아니, 군단장님. 회장님이 초병을 좀 밀친 거 가지고 구속까지는. 그냥 훈방으로 하시죠. 제가 잘 타이르겠습니다. 서장은 은근슬쩍 마갑수 편을 들었다. 강혜원은 차가운 눈으로 서장을 쏘아봤다. 서장님, 군형법상 초병 폭행은 5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벌금형도 없는 중범죄입니다. 그런데 타이른다? 지금 직무 유기하시는 겁니까? 아니, 그게 아니라
제가 확보한 CCTV와 뇌물 공여 영상, 지금 당장 언론에 뿌릴까요? 경찰서장, 재벌 회장 범죄 눈 감아주다. 내일 조간신문 헤드라인으로 딱 좋겠군요. 경찰서장의 등골이 서늘해졌다. 상대는 장난이 아니었다. 진짜로 터뜨릴 기세였다. 마 회장 라인을 탔다가는 자기 목까지 날아갈 판이었다. 아, 알겠습니다. 법대로 하겠습니다. 서장은 떨리는 손으로 수갑을 꺼냈다. 마갑수 씨, 당신을 초병 폭행 및 뇌물 공여 혐의로 현행범 체포합니다. 야, 김 서장, 너 미쳤어? 죄송합니다, 형님. 상황이 안 좋습니다. 철컹. 마갑수의 손목에 수갑이 채워졌다. 끌려나가며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 마갑수를 뒤로 하고 강혜원은 다시 찻잔을 들었다. 차는 아직 식지 않았다. 법대로 하는 게 이렇게 쉬운 걸 그동안 왜 안 했을까? 그녀의 혼잣말이 집무실에 무겁게 내려앉았다. 마갑수 회장의 구속은 신호탄에 불과했다. 강혜원은 쉴 틈 없이 다음 단계로 넘어갔다. 마동철의 휴대폰과 압수된 장부에서 나온 로열 패밀리의 실체는 상상을 초월했다. EXX 포병대대뿐만 아니라 8기 사단 전체가 뇌물 카르텔에 오염되어 있었다. 군단장님 자금 흐름을 추적했습니다. 종착지가 나왔습니다. 이석훈 헌병대장이 태블릿 PC를 내밀었다. 장부에 적힌 이니셜 PYC, 그리고 그 옆에 적힌 금액 10억. PYC, 8사단 포병여단장 박영철 대령이군. 예. 박 대령이 대성건설로부터 뇌물을 받고 군 부진의 공사를 수의계약으로 몰아준 정황이 포착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석훈이 잠시 망설이다 말을 이었다. 그 돈의 일부가 호국안 보장학재단이라는 곳으로 흘러들어갔습니다. 장학재단? 예. 표면적으로는 군인 자녀 장학금을 주는 단체인데 이사장이 마갑수 회장입니다. 그리고 이 재단의 고문으로 있는 사람이. 강혜원은 화면을 넘겨 고문 명단을 확인했다. 장태산 국방부 정책실장, 국가안보실장. 강혜원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다. 장태산. 20년 전 그녀의 오빠 강철우 소령이 방산 비리를 내부 고발하려다 의문이 사고사로 위장되어 죽었을 때 당시 그 부대의 사단장이었던 인물. 오빠의 죽음을 단순 졸음운전으로 덮어버리고 승승장구하여 지금은 대한민국 안보 권력의 정점에 선 남자. 역시 연결되어 있었어. 강혜원은 직감했다. 마동철 사건은 우연히 터진 뇌관이었다. 이 선을 따라가면 오빠의 원수이자 군을 좀먹는 진짜 괴물을 잡을 수 있다. 여단장 박영철 지금 어디 있나? 여단장실에 있습니다. 그런데 첩보에 따르면 문서 파쇄기를 대량으로 돌리고 있다고 합니다. 증거 인멸 중입니다. 헬기 띄워. 내가 직접 간다. 위험합니다, 군단장님. 박 대령은 다혈질입니다. 무장하고 저항할 수도 있습니다. 내 부하가 범죄를 저지르는데 내가 뒤에 숨어 있어. 5군단 헌병 특임대 무장시켜서 따라와. 박영철이 내 앞에 무릎 꿇게 만든다. 잠시 후 강혜원을 태운 헬기가 포병여단 연병장에 착륙했다. 흙먼지를 뚫고 내린 강혜원은 헌병들을 대동하고 여단 본청으로 질주했다. 여단장실 앞을 지키던 당번병이 경례할 새도 없이 강혜원은 군홧발로 문을 박차고 들어갔다. 박영철. 여단장실 안은 매캐한 종이 타는 냄새와 파쇄기 소음으로 가득했다. 박영철 대령은 서류 뭉치를 파쇄기에 집어넣다 말고 소스라치게 놀라 돌아보았다. 군단장님? 그 손 떼. 헌병. 파쇄기 전원 차단해. 남은 서류 전부 압수해. 헌병들이 달려들어 박 대령을 밀쳐내고 남은 서류를 확보했다. 박 대령은 털썩 주저앉았다.
책상 위에는 아직 처리하지 못한 진급 청탁 리스트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다. 강혜원은 그중 하나를 집어들었다. 마갑수의 돈이 장학재단을 거쳐 어디로 갔는지 적나라하게 적힌 메모였다. 장 실장님 5억 전달 완료. 차기 총장 인사청탁건. 박영철. 내 놈이 군인이냐? 진급에 눈먼 장사치지. 군단장님. 살려주십시오. 위에서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옷 벗어야 한다고 해서. 장태산 말인가? 박 대령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그 이름을 입에 올리는 것만으로도 공포를 느끼는 듯 했다. 강혜원은 박 대령의 멱살을 잡고 일으켜 세웠다. 선택해. 평생 감방에서 썩을지 아니면 내부 고발자로 참작받을지. 내가 입을 열면 장태산은 죽고 너는 산다. 그때 박 대령의 책상 위 붉은 전화기가 울렸다. 발신자 표시창에 뜬 이름. 국가안보실. 강혜원은 박 대령을 노려보며 턱짓했다. 받아. 스피커폰으로. 박영철 대령은 떨리는 손으로 수화기를 들었다. 스피커폰 너머로 건조하고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박 대령, 나 김태호 행정관이야. 실장님 지시다. 5군 단장 그 여자가 냄새 맡고 움직이는 것 같은데 꼴이 확실하게 잘났겠지? 장부랑 하드디스크 처리 안 되면 자네 가족들까지 무사하지 못할 거야. 알지? 강혜원의 주먹이 꽉 쥐어졌다. 가족을 들먹이며 협박하는 짓거리. 20년 전 오빠를 죽음으로 몰고 갔던 수법 그대로였다. 그녀는 박 대령에게 눈짓으로 대답하라고 신호를 보냈다. 네. 처리했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좋아. 당분간 몸살이고 있어. 강혜원 그 여자는 우리가 알아서 처리할 테니까. 전화가 끊어졌다. 강혜원은 이 통화 내용을 녹음한 헌병 대장의 녹음기를 확인했다. 결정적인 증거였다. 국가안보실이 조직적으로 범죄를 은폐하고 수사를 방해하려 했다는 증거. 하지만 반격은 예상보다 빨랐다. 다음 날 아침 주요 언론사 헤드라인이 일제히 강혜원을 공격하기 시작했다. 단독 강혜원 군단장, 내 조카 건드려. 사적 보복 수사 논란. 재계 반발 군단장이 무소불위 권력 휘둘러. 기업인 인권 유린. 국방부 5군단에 대한 특별감사 착수 검토. 장태산이 움직인 것이었다. 그는 언론과 정치권 인맥을 총동원해 강혜원을 히스테릭한 권력 남용자로 프레임을 씌웠다. 여론은 순식간에 악화되었다. 인터넷 댓글창에는 별 달았다고 눈에 뵈는 게 없냐, 군대가 개인 사병이냐는 비난이 빗발쳤다. 설상가상으로 육군 참모총장에게서 전화가 왔다. 강 중장. 자네 지금 제정신인가? 충성. 제5군단장 중장 강혜원입니다. 보고 다 받았네. 민간인 회장을 구속시키고 예하 여단장을 영장도 없이 덮쳐? 자네가 지금 군 검찰이야? 경찰이야? 당장 수사 중단하고 모든 자료 육본으로 이첩해. 이건 명령이야. 육군 서열 1위인 총장의 명령. 이를 거부하는 건 명백한 항명이었다. 군인으로서 가장 무거운 죄. 하지만 육본 법무실로 사건을 넘기는 순간 모든 증거는 파기되고 장태산은 유유히 빠져나갈 것이 뻔했다. 강혜원은 눈을 감고 잠시 숨을 고른 뒤 단호하게 대답했다. 총장님, 죄송합니다. 그 명령 따를 수 없습니다. 뭐? 지금 항명하는 건가? 저는 5군단 10만 장병의 생명을 책임지는 지휘관입니다. 부하들의 피를 팔아먹은 매국노들에게 면죄부를 주는 명령은 군인의 양심상 따를 수 없습니다. 제가 옷을 벗는 한이 있어도 이 수사는 제가 끝냅니다. 강혜원, 내가 미쳤구나. 헌병대 보내서 직무 정지시키기 전에 당장 멈춰. 전화가 끊어졌다.
강혜원은 수화기를 내려놓으며 이석훈 헌병대장을 바라보았다. 들었지? 이제 시간 싸움이야. 6본에서 직무정지 명령서 들고 내려오기 전에 우리가 먼저 터뜨려야 해. 언론에 제보할까요? 그냥 제보로는 안 돼. 이미 저쪽이 언론을 장악했어. 우리가 가진 걸 그냥 뿌리면 조작된 문건이라고 물타기 할 거야. 더 확실한 한 방이 필요해. 강혜원은 서랍에서 오빠의 낡은 수첩을 꺼냈다. 그리고 어제 녹음한 안보실 행정관의 통화 녹음 파일이 담긴 USB를 챙겼다. 오늘 밤 내가 직접 서울로 간다. 예, 위험합니다. 이미 국방부 조사본부에서 감시하고 있을 텐데요. 그러니까 가는 거야. 내가 미끼가 된다. 놈들의 시선이 나한테 쏠린 사이에 이 중령 자네는 다른 루트로 움직여. 강혜원은 USB를 2개로 복사해 하나를 이석훈에게 건넸다. 나는 국방부로 가서 정면 돌파한다. 그 사이 자네는 방송국이 아니라 유튜브로 가. 유튜브요? 그래. 요즘은 공중파보다 파급력이 더 세니까. 구독자 100만 넘는 시사 고발 유튜버 섭외해놨어. 라이브 방송으로 이 녹음 파일이랑 장부 가감 없이 다 틀어버려. 편집될 틈도 주지 말고. 이석훈이 비장한 표정으로 USB를 받아 주머니에 넣었다. 알겠습니다. 목숨 걸고 완수하겠습니다. 강혜원은 정복 매무새를 다듬고 정모를 썼다. 자, 이제 쇼타임이다. 누가 진짜 군인인지 보여주자고.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 강혜원 중장의 관용차가 정문을 통과하자마자 국방부 조사본부 요원들이 차량을 에워쌌다. 그들은 기다렸다는 듯 강혜원에게 체포영장이 아닌 직무정지 명령서를 들이밀었다. 강혜원 중장님. 육군 참모총장 명예 의거 귀관을 항명 및 군 위상 실추 혐의로 직무정지합니다. 지금부터 군단장으로서의 모든 권한 행사가 불가능하며 조사실로 동행하셔야겠습니다. 강혜원은 순순히 차에서 내렸다. 그녀는 항의하지 않았다. 오히려 입가에 옅은 미소를 띠고 있었다. 시간은 벌었다. 조사실은 창문 하나 없는 밀실이었다. 육군본부 법무실장이 직접 내려와 그녀를 신문했다. 강 장군, 왜 그러셨습니까? 마 회장 풀어주고 조용히 덮었으면 대장 진급은 따놓은 당상이었는데. 녹음 파일이랑 원본 장부 어디로 빼돌렸습니까? 강혜원은 묵비권을 행사했다. 그녀의 시선은 벽에 걸린 시계에 고정되어 있었다. 저녁 8시. 이석훈 중령이 섭외한 100만 유튜버의 라이브 방송이 시작될 시간이었다. 같은 시각 대한민국 인터넷 커뮤니티와 SNS가 발칵 뒤집혔다. 긴급 라이브 현직 안보실장의 살해 협박 녹취 공개. 삼성 장군이 목숨 걸고 제보한 증거. 방송이 시작된 지 10분 만에 동시 접속자가 50만 명을 돌파했다. 방송에서는 박영철 대령을 협박하던 안보실 행정관의 목소리가 가감없이 흘러나왔다. 장부랑 하드디스크 처리 안 되면 자네 가족들까지 무사하지 못할 거야. 알지? 이어 마갑수 회장이 오군단장에게 뇌물을 건네려던 영상, 그리고 장태산 안보실장이 군 장학재단을 통해 수십억 원을 세탁한 계좌 내역이 화면을 가득 채웠다. 조사실 안 법무실장의 휴대폰이 미친 듯이 울리기 시작했다. 전화를 받은 법무실장의 얼굴이 사색이 되어갔다. 예? 그게 무슨... 이유? 유튜브요? 실시간 검색어 1위. 강혜원이 침묵을 깨고 입을 열었다. 법무실장. 자네도 스마트폰 있으면 켜보지 그래. 지금 국민들이 뭐라고 하는지. 법무실장은 떨리는 손으로 뉴스를 확인했다. 충격 국가안보실, 군납 비리 은폐 위해 군 간부 가족 협박. 시민들 강혜원 장군 지켜라 국방부 앞 촛불 집회 예고. 여론의 쓰나미가 몰려오고 있었다.
은폐와 조작으로 쌓아올린 장태산의 모래성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집무실. 장태산은 TV 화면을 향해 리모컨을 집어 던졌다. 와장창 소리와 함께 액정이 박살났다. 에이, 이 미친년이 기어코. 그의 전화통에는 불이 났다. 여당 대표, 국방부 장관, 심지어 검찰총장까지 모두가 그에게 해명을 요구하거나 손절을 예고하는 전화였다. 실장님, 검찰 특수본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답니다. 지금 수사관들이 이쪽으로 오고 있습니다. 비서관이 울상이 되어 보고했다. 막아. 무슨 수를 써서라도 막으란 말이야. 내가 누군지 알아? 내가 이 정권을 만들었어. 장태산이 고함을 질렀지만 이미 대세는 기울었다. 대통령조차 대국민 담화를 통해 성역 없는 수사를 지시하며 그를 버렸다. 국방부 조사실. 조사실 문이 열리고 육군 참모총장이 들어왔다. 그는 고개를 푹 숙인 채 강혜원 앞에 섰다. 강 중장. 아니, 강 군단장. 말씀하십시오, 총장님. 직무 정지. 해제일세. 그리고 미안하네. 내가 눈이 멀었어. 자네가 옳았네. 총장은 부끄러움에 얼굴을 들지 못했다. 나가보게. 자네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아. 강혜원이 조사실 밖으로 나오자 복도에 도열해 있던 헌병들이 일제히 충성을 외치며 격려했다. 그들은 그녀를 범죄자가 아닌 영웅으로 대우했다. 국방부 로비에는 수많은 취재진이 진을 치고 있었다. 플래시 세례가 쏟아졌지만 강혜원은 단 한마디만 남기고 차에 올랐다. 군인은 국민을 위해 존재합니다. 그 원칙을 지켰을 뿐입니다. 그녀는 곧바로 5군단으로 복귀하지 않았다. 아직 잡지 못한 단 한 사람, 장태산이 남아 있었다. 이석훈 중령, 장태산 위치는? 휴대폰 끄고 잠적했습니다. 그런데 정보사 쪽 라인을 통해 첩보를 입수했습니다. 오늘 오후 2시 포천에 있는 구형 예비 활주로에서 일본으로 가는 경비행기를 수배했다고 합니다. 강혜원의 눈이 매섭게 빛났다. 도망치시겠다. 어림없지. 오후 1시 50분 포천 비행장. 민간 항공 레저용으로 일부 개방된 이곳의 구석진 활주로에 세스나 경비행기 한 대가 엔진을 예열하고 있었다. 장태산은 선글라스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초조하게 시계를 보았다. 빨리 띄워. 검찰놈들 오기 전에 떠야 한다고. 아니, 손님. 관제탑에서 이륙 허가가 안 납니다. 지금 이 공역에 비상이 걸렸어요. 비상? 무슨 비상? 그때 비행장 곳곳에 설치된 대공 스피커에서 사이렌 소리가 울려 퍼졌다. 알림. 현재 시각부로 포천 비행장 및 인근 상공에 긴급 방공 훈련이 발령되었습니다. 모든 민간 항공기는 이륙을 금지하며 위반 시 적기로 간주하여 대응합니다. 방공 훈련? 하필 지금? 장태산이 창밖을 내다보았다. 비행장 외곽 펜스 너머 숲속에서 위장막이 걷히며 육군 자주대 공포 비호의 포신이 활주로를 향해 천천히 돌아가고 있었다. 레이더가 빙글빙글 돌며 이륙하려는 비행기를 조준하고 있었다. 미친. 강혜원, 내가 기어이. 장태산은 직감했다. 이건 훈련이 아니었다. 자신을 가두기 위한 거대한 세장이었다. 하늘길이 육군에 의해 완벽하게 봉쇄된 것이다. 뜨면 죽습니다. 저거 진짜 쏩니다. 조종사가 기겁하며 엔진을 꺼버렸다. 그때 활주로 끝에서 5군단 헌병차의 호위를 받으며 검은색 검찰 승합차 2대가 미끄러지듯 들어왔다. 장태산은 주머니 속에서 여권을 꺼내 바닥에 패대기 쳤다. 차량이 멈추고 강혜원이 내렸다. 그녀는 정복 차림으로 아무런 무장도 하지 않은 채 장태산에게 걸어왔다. 그 뒤로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검사들이 체포영장을 들고 따랐다. 강 장군.
이렇게까지 해야 했나? 헬기라도 띄워서 격추라도 시키지 그랬어? 장태산이 도끼 어린 눈으로 비아냥거렸다. 강혜원은 차가운 눈으로 그를 내려다보았다. 군인은 민간인을 공격하지 않습니다. 다만 도망칠 구멍을 막을 뿐이죠. 하늘은 5군단이 지키는 영공입니다. 당신 같은 범죄자가 더럽힐 곳이 아닙니다. 증거 있어? 내가 강철우 죽였다는 증거 있냐고. 장태산이 마지막 발악을 했다. 강혜원은 품에서 오빠의 낡은 수첩을 꺼내 보였다. 20년 전 당신이 오빠에게 은폐를 지시했던 메모. 그리고 어제 당신의 비서관이 자백한 녹취록. 법정에서 다투십시오. 이번엔 빠져나가지 못할 겁니다. 장태산 씨, 직권남용, 뇌물수수, 그리고 살인 교사 혐의로 체포합니다. 검사들이 장태산의 팔을 꺾고 수갑을 채웠다. 철컹. 차가운 금소금이 활주로의 바람 소리를 갈랐다. 개처럼 끌려가는 장태산의 뒷모습을 보며 강혜원은 나직이 중얼거렸다. 오빠, 임무 완수했어. 그녀는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비호 대공포의 포신 너머로 맑고 푸른 가을 하늘이 펼쳐져 있었다. 장태산의 구속과 마갑수 회장의 실형 선고. 대한민국은 떠들썩했다. 강혜원 신드롬이 불었다. 정치권에서는 그녀를 영입하려고 안달이 났고 차기 육군 참모 총장 내정설은 기정사실화되는 분위기였다. 하지만 강혜원의 선택은 모두의 예상을 빗나갔다. 재판이 마무리되고 모든 관련자가 처벌받은 날 그녀는 국방부에 전역 지원서를 제출했다. 5군단 연병장에서 열린 이임식 및 전역식. 수천 명의 장병과 시민들이 운집했다. 단상에 선 강혜원의 가슴에는 그 흔한 훈장 하나 달려있지 않았다. 그녀는 스스로 모든 서운을 사양했다. 사랑하는 장병 여러분, 나는 오늘 40년 가까이 입어온 이 군복을 벗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사람들은 나를 영웅이라 부르지만 나는 그저 원칙을 지킨 군인일 뿐입니다. 내가 이 자리에 남아 영광을 누린다면 나의 행동이 진급이나 정치를 위한 쇼로 오해받을 수 있습니다. 군인은 임무가 끝나면 사라져야 합니다. 그것이 내가 생각하는 군인의 명예입니다. 정적 속에서 훌쩍이는 소리가 들려왔다. 부조리에 침묵하지 마십시오. 불의와 타협하지 마십시오. 국민이 쥐어준 총칼은 적을 향한 것이지 전우를 향한 것이 아닙니다. 강혜원이 마지막으로 거수 경례를 올렸다. 충성, 충성. 연병장이 떠나가라 함성이 울려 퍼졌다. 그녀가 탄 차가 위병소를 빠져나갈 때 병사들은 모자를 벗어 던지며 진정한 지휘관의 마지막 길을 배웅했다. 별 3개가 달린 성판이 떼어지고 민간인 번호판이 달린 차는 조용히 흙먼지 속으로 사라졌다. 1년 후 강원도 홍천의 한적한 시골 마을. 강혜원은 작은 텃밭을 일구며 살고 있었다. 새벽 기상나팔 소리 대신 닭 울음소리를 듣고 작전 지도가 아닌 영농 일지를 쓰는 살.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이제는 제법 농부의 태가 났다. 고모, 저 왔습니다. 주말을 맞아 조카 강지훈이 찾아왔다. 그는 무사히 만기 전역하고 복학해 건강한 청년이 되어 있었다. 뭐냐? 상추 좀 뜯어라. 고기 굽자. 마당 평상에 둘러앉은 2사람. 지훈이 능숙하게 고기를 굽고 소주를 따랐다. 고모, 그거 아세요? 마동철 그 자식 감방에서 또 사고 쳐서 독방 갔대요. 장태산은 옥중에서 회고록 쓴다는데 출판사들이 다 거절했고요. 당연하지. 누가 범죄자 변명을 읽겠어. 지훈은 가방에서 액자 하나를 꺼냈다. 전역할 때 부대원들이 써준 롤링 페이퍼 그리고 강혜원의 현역 시절 사진이 담긴 액자였다. 우리 부대 애들은 아직도 고모를 전설이라고 불러요. 고모 덕분에 군대가 진짜 많이 바뀌었거든요.
강혜원은 웃으며 밤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어깨 위에서 빛나던 3개의 별은 내려놓았지만 저 하늘에는 수만 개의 별이 떠 있었다. 그 별들 사이로 오빠 강철우 소령의 얼굴이 보이는 듯 했다. 보고 있어, 오빠. 지훈이가 살 세상은 적어도 우리가 살던 때보다는 조금 더 깨끗해졌어. 고모. 아니, 영원한 군단장님. 건배하시죠. 그래. 위하여. 두 사람의 잔이 부딪히는 맑은 소리가 홍천의 밤하늘로 퍼져나갔다. 평범한 고모로 돌아온 그녀의 얼굴에 그 어느 때보다 평온하고 행복한 미소가 번졌다.